제가 영상 찍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운전하면서 이제 썰풀이를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이야기로 제가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고 했잖아요. 남들이랑 평범하지 않게.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부모님이 저희가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부모님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너무 부잣집 아들 그리고 부잣집 딸의 6남매 중에 이제 막내로 이제 오냐오냐 자란 딸이랑, 그리고 매우 잘 살던 집 아들로 첫째 장남이고, 장남이라고 하기에는 여기도 조금 사정이 있는 게 할머니가 재혼으로 이제 아들 하나를 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한테는 첫째 장남인데 할머니한테는 장남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엄청난 사업가이셨어요. 그래서 큰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물려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셨는데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몸이 쇠약해지셨고, 그래서 이제 남은 할아버지는 이제 큰 능력이 이제 위치가 떨어지신 거죠. 이제 할 수 있는 신체적 조건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픈 와중에 재산 싸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는 첫째 자식이 우리 아빠가 아니고, 그리고 밑으로도 동생들이 있는데 저희 아빠랑은 이제 사이가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한테는 첫째 장남이 우리 아빠가 제일 이쁜이었으니까 아빠한테 너무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니까 이제 둘째, 셋째 이제 질투가 이제 아니지 않게 이렇게 쌓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빠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아프시고 할머니가 이제 모든 경제권을 이제 쥐었을 때 할머니한테는 이제 첫째 자식, 다른 자식이랑 나머지 자식들이 이제 잘하니까 이렇게 파가 갈리게 된 거죠. 가족 간에 파 갈린다고 하기엔 조금 웃기긴 한데 그게 돈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재산 싸움이 많이 나서 저희 아빠는 이제 친가 쪽이랑은 연락을 안 하세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이제 머리가 좋으셔서 학교도 연대를 나오시고 이제 돈을 워낙 많이 재산을 물려받으셔서 평생 일을 이제 안 하신 분이시죠. 평생. 그래서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이제 자식들이 저랑 언니죠, 어떻게 힘들게 일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해도도 없으시고, 늘 돈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희 엄마, 그리고 언니랑 저가 이제 많이 이제 가정이 이제 보탬이 됐으니까 어디서든 늘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이제 아빠의 성향 문제도 있긴 한데, 우선 그렇게 아빠의 성향이기도 한데 그렇게 가정교육을 받아서 자라왔으니까 그런 후천적으로 이제 배운 게 그거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되게 원망을 많이 했는데 그걸 원망을 아빠의 성향에 대해서도 원망을 하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키운 그 부모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애기 엄마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가정교육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이제 전 남편이나 이제 옛날 과거 남자친구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식이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돈이 어디서 생길 거라는 그런 생각? 그거가 전제가 됐던 게 저희 아빠시죠. 그래서 엄마도 아빠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고, 고생한 게, 엄마도 이제 일을 제대로 해보시지 않으신 분이라서 아빠가 돈이 많았으니까 그 돈으로 이제 생활비를 좀 얻어 받으면서 저희를 이제 어렸을 때 생활을 한 거예요. 아빠는 아빠 쓰고 싶은 거 다 쓰시면서 이제 맨날 술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가정적이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여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닌데 늘 술 먹고 이제 사람을 괴롭히시는 그런 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평범한 그런 가정 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부모로서 이제 자식을 이뻐하고 아끼고 책임지는 거는 맞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방향이 조금 많이 누구가 중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이제 저희를 양육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되게 맨날 항상 아빠는 술에 취해서 있으셨던 분이시고,
잠을 잘 못 잤었어요. 늘 맨날 이제 엄마한테 와서 이제 술 마시고 엄마랑 이제 싸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제 엄마를 괴롭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집안에서 이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항상 아빠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있는 재산을 항상 그렇게 탕진을 하시면서 갖고 있는 재산이 점점 들고 있었고, 그 모든 이제 500m 재산을 전방에 과속 및 많이 신호조의 뜯었을 때,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줄어들었을 때 시속 이제 80km입니다. 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고 20살.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에요. 좀 꽤 잘하는 편이었고, 이제 그 교육 지원을 많이 안 받았는데도 항상 이제 전교권에서 이제 인정을 받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원하는 대학을 못 가고, 원하는 꿈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면서 빨리 돈을 버는 게 먼저 낫지 않나라는, 그때 아빠가 이제 제안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가 저희 아빠는 일을 안 하시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가족의 이제 지금 재산 팔기 아까우니까 땅값은 오를 거고, 그거를 갖다 주면은 이제 나중에 2배로 쳐주겠다. 그리고 다시 네가 이제 우리가 재산에 그때 그 재산이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그 돈이 생겼을 때 그 갖다 준 돈의 2배를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너무 계산적인 사람이니까 제가 지금 원하지 않는 대학교, 그냥 애매모호한 대학교에 들어가서 학비 날리고 그동안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이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한 2년에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계약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일을 나가고, 이제 5시, 5시, 6시까지 12시간 이제 일을 하고 오면은 지쳐요. 근데 지쳐서 이제 그 생활을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하나도 없었고, 저는 한 달에 저 스스로한테 주는 돈이 10만 원을 안 썼었거든요. 교통비 다 포함해서. 제가 스쿠터를 지금 탄 지 한 13년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탔는지 남들은 그냥 막 멋있어서 재밌어서 탄다고 하는데, 그 교통비가 훨씬 아끼거든요. 그때 버스비랑 이런 거 시간 생각 다 해보면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게 훨씬 시간적 절약도 되고 교통비도 아끼고 해가지고, 교통비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제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나도 막 뭐 사고 싶고 하면은 일이 6시에 끝나면 6시부터 밤 12시까지 월수금이었나?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알바를 따로 해서 그걸 이제 제 용돈으로 썼고, 나머지는 다 엄마 갖다 주고. 그래서 그 생활을 2년이 되고, 2년이 돼서도 엄마 아빠가 이제 재산을 정리를 안 하시고 그러시길래 이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생활을 4년을 유지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4년째 되는 날 될 때부터 이제 막 우울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오래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빨리 집에서 나오고 싶은 생각이 너무 절실했었어요. 그래서 오빠한테 이제 결혼 얘기를 했더니 그분도 되게 절약을 하시고 이제 좀 많이 가난하게 자라서 돈에 대한 이게 애착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빚을 다 갚기, 그때 어린 나이에 집을 사셨으니까 그분도 이제 조금 빠른 거죠. 청약 들어서 집이 돼서 집을 사는 게 있어서 그 집을 빚을 다 갚기까지 4년이 걸릴 것 같다. 4년 후에 결혼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저는 일에 지쳤던 사람이라 말이라도 우선 나중에 그냥 결혼하면은 집에서 살림하고 아기를 키워라. 그리고 그게 원래 제 꿈이었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제 그 무게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현타가 왔었고,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증도 심하고 해서 헤어지고, 그때 당시에 막 좀 나이 좀 많이 있으신 분이 당장 결혼하자고 이제 막 하시던 분이 있어서,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잠깐 연애를 했는데, 집안에 돈이 없으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 능력치에 비해 허세가 너무 심한 사람이라서 그때 당시에 벤츠를 2개를 끌고 다니더라고요. 자기 그 직업이 불안정한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버는 건 아닌데 너무 시즌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서 돈 씀씀이도 너무 크고, 그래서 그분한테 내가 버는 돈도 적지 않고 오빠도 이만큼 버니 우리 지금 차를 오빠 지금 할 게 아니라 아파트를 사든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자 해서
제가 그때 25, 6살이었거든요. 26살이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허세라는 거를, 그리고 자기 능력치에 대해서 제가 꿰뚫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존심이 너무 상했었나 봐요. 갑자기 결혼하자고 이제 저희 집안에도 이제 소개를 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잠수를 타고 사라진 거예요. 그때 우울증이 정말 세게 왔죠. 아, 나는 결혼해서 이렇게 평범하게 살 팔자는 아니구나 라고 우울증이 너무 세게 와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우울증 겪는 사람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자살하고 싶다고. 자살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막 항상 우울할 때 자살하고 싶다,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지만, 그렇게 우울증이 세게 왔을 때는 내 의지랑 상관없이 제가 아파트 옥상에 있더라고요. 그 아파트 옥상까지 갔던 그 기억이 안 나요. 단기 기억상실증이 있었고, 공황장애며 이것저것 갑자기 엄청 세게 왔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남들한테는 제가 이제 그 속상한 이야기도 안 하고 슬픈 이야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항상 웃고 다니니까 밝은 줄 알았는데, 이게 우울증이 정말, 저 같은 성향이 정말 무서운 게 그냥 진짜 그렇게 기억상실증이 있어서 내 의지랑 상관없이 그렇게 뇌가 기억을 잃으면서 자살하는 게 자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옥상에서 정신을 깼을 때, 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나는 어차피 죽을 팔자도 아니고 난 죽기도 싫다. 그때 느꼈어요. 나 죽기 싫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또 다시 바로 그 다음날 서울대병원, 그 동네 정신병원에 갔어요. 그게 쌍문에 있는 정신과거든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이렇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얘기했고, 내가 겪었던 그 기억상실증 얘기까지 하니까 그 병원에서 바로 자기가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서울대병원 입원해야 된다고 해서 그 진단서를 끊어주고 바로 병원에 가라고 예약을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나도 죽기 싫고 약 처방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병원에 갔는데, 2시간 정도 대기를 타고 이제 각종 검사를 다 하더라고. 막 빨개 벗겨가지고 이것저것 다 심전도 검사하며 막 혈액 검사하며 막 뭐 씌우고 그러고 검사 결과를 나중에 또 받으러 가서 이제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비도 결국 내가 내야 되는데, 난 지금 돈 때문에 이렇게 얽매이고 이렇게 우울하고 힘든 사람인데 내가 이 병원비를 내면서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 교수님도 그냥 잠깐 이야기를 들을 것도 없어. 그냥 눈도 안 쳐다보세요. 그냥 대충 체크하고 우울증이 좀 왔네요 하고서 바로 다음에 이날 오세요, 약 처방 받고. 그게 끝이었어요. 내가 이거를 받으려고 이 병원에 왔나?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삶에 대해서 우울증은 공감이 이제 밑바탕이 돼야 돼요. 내 이야기를 아무도 이해를 해줄 수가 없어. 이거는 의사가 아무리 공부를 했다고 한들 이 사람이 겪는 이 심정, 이거는 절대 공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심리상담소를 가가지고 이제 우울증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 게 낫지, 병원 가서는 그냥 약만, 더 큰 거를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전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정말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거는 별개 얘기로, 그래서 약값도 비쌌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처방받은 약, 그리고 어떻게 먹어라 하는 약, 그 약을 제가 따로 구해서 똑같이 그때 이제 먹으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좀 심할 때는 이제 남용을 하긴 했죠. 그래서 먹다 보니까 이제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시간이, 나만의 시간 아니면 내가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은 이게 점점 나를 더 파고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별 난리를 치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운동도 시작을 하고 목공서도 끊고 막 하고 싶었던 거, 내 돈이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 줄 걸 좀 줄이고 알바를 좀 더 늘리면서라도 하고 싶던 거를 이제 하나씩 취미생활을 늘리기 시작을 했고, 그걸 하다가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된 게, 제가 이제 배드민턴을 치다가 강아지 모임이랑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 모임에 나갔다가 만난 게 어쨌든 전 남편. 그 강아지를 키우시기도 하고 해서 강아지 때문에 친해졌고, 그러니까 말도 너무 잘 통하고, 그리고 그분은 제 이제 생활력이랑 이런 걸 본 거죠. 생활력이랑 그 자기 엄마, 저 시어머니였던 분이랑 성향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재산이 아직 안 팔았다 그랬잖아요. 없는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꽤 넓은 땅이 있고 그 집도 이제 여러 개 있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그게 대출이 얼마 있었는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뭐 대출이 있다고 해도
만약에 다 없어졌을 때 그때도 이제 다 팔고 다 청산한다고 해도 남은 돈이 꽤 많다고 이제 판단을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그 엄마 아빠가 재산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들이댔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 너무 잘해주고 결혼을 하자고 이제 막 들이대고, 나 지금 내가 모아둔 돈은 다 엄마 아빠한테 가 있어. 그래서 난 지금 갖고 갈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2년 후에 하자. 난 지금부터 따로 모으겠다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무조건 지금 당장 해야겠다고 해서 아, 이렇게 결혼하나 보다 해서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 비용도 다 해서 15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스드메라고 하죠. 왜 그 예식장, 그리고 드레스, 메이크업, 그리고 스튜디오, 이게 스드메라고 하거든요. 그것까지 다 해서 그냥 웨딩 박람회 가가지고 제일 싼 걸로 패키지를 끊었어요. 그것도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는 결혼식 그 드레스도 제가 고른 드레스가 아니라 그 고른 드레스도 거기 이제 웨딩 쪽에서 이제 실수를 해서 다른 분한테 빌려줘서 제가 고른 거 아니고 그냥 결혼 전에 남은 거 그냥 대충 입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 결혼 반지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결혼 집에서는 나왔어요. 그래서 그 우울을 이제 탈출을 했고 이제 전 남편이랑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처음에는 잘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빠도 그 전 남편도 이게 돈적으로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저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서 사업적으로 말이 되게 잘 통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그 돈 버는 수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용돈벌이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생활력도 굉장히 강했으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재산을 늘려가다가 오빠들이 이제 그 오빠들이라고 하면은 남편이랑 남편 형, 그 친척형, 남편 친척형이 그때 당시에 이제 꼬지사케라는 이제 체인점을 하나 인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갑자기 많이 뽑아내면서 거기에 이제 뽕이 맞은 거죠. 그래서 가게를 제 명의로 넣자. 그리고 너는 바지 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죠. 근데 자기들은 이제 직업이 있으니까 사업자를 못 내요. 근데 저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그때 당시 한 300만 원, 320에서 340 정도 받아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거만큼 근데 너무 고생을 하니까 한 달에 쉬는 날이 2번밖에 없고 너무 고생을 하니까 300을 줄 테니까 바지 사장을 하면서 가게만 운영을 해라. 운영도 아니고 그냥 넌 카운터만 있어서 앉아서 그냥 관리를 해라 해서 이제 제안을 했었던 게 있었고,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명문대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박사들이고 자기네들이 이제 버는 돈도 적지 않으니까 이제 저를 이제 무시를 한 거죠. 전 실질적인 요식업 경험은 내가 그 당신들보다 훨씬 많고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은 제가 더 잘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 어렸을 때 나이에는 학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워낙 강압적이고 하니까 어떻게 열게 됐어요. 근데 나는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안 됐었고 조금 시즌이 잘 맞아가지고 겨울 시즌에 이제 잠깐 돈을 땡겼죠. 그 크리스마스 시즌이랑 연말 시즌이 겹쳐서 레스토랑이 이제 잠깐 잘 됐었던 거예요. 그거에 또 뽕이 맞은 거지 이 오빠들이. 그래서 갑자기 가게를 더 내자고 난리를 쳐서 내가 이제 더 말할 수 있는 명분은 그때 당시엔 없었죠. 나는 이거 잠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고. 지금 네가 열지 말라고 했는데 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잘 되지 않았냐. 그 말이 또 틀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사업자로 또 가게를 3개를 더 열게 됐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열자마자 다 망하기 시작했고 그 겨울 시즌도 끝나면서 그 기존에 있었던 그 가게도 이제 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 가게를 4개를 운영을 하면서 그리고 그 제가 요식업 쪽에 지금 13년 차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으로 토대로 제가 지금 이번에 공익 크리에이터로 이제 사업자 함부로 내지 말고 자영업 함부로 열지 말라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을 열게 된 거고요. 그거는 다른 채널에서 아마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제가 원래 기존 이 채널을 열었었는데 따로 독보적으로 열라고 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시 열고 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운전도 더 해야 되고 지금 어쨌든 전 남편이랑 아직 일이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셔서 지금 급하게 내일 계약해야 되는 게 있어서 인감도장 변경하러 지금 양평 가는 길이라서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앞으로 제가 이제 더 우울했던, 더 파란만장했던 가게를 4개 망한 스토리, 그리고 이제 전 남편의 이제 상간 스토리, 그리고 아기가 아픈 스토리, 이런 각종 진짜 상상도 못할 일들에 대한, 남들은 평생 한 번 겪을까 말까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마 재밌으실 거예요. 저도 재밌거든요, 제 이야기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센 지랄 많은 사건이 저한테 벌어질지 참 그래요. 그래서 제 3자 이야기를 한대요. 제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현타가 온 거지, 내일 팔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음에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